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안지은 대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로 헷갈리기 쉬운 지식재산권 기초 개념들을 설명해드리는 자리로 꾸며보았습니다. 옷장에 옷을 예쁘게 정리하려면 각각의 옷 사이즈에 맞는 서랍장, 칸막이, 선반이 필요한데요. 이것들 없이 옷을 마구잡이로 넣게 되면 자꾸 섞여서 가지런히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복잡한 정보를 접하면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서 마구 쑤셔 넣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기억도 잘 안 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미국 지재권 정보를 담을 튼튼한 서랍장, 칸막이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사항들을 다양한 예시와 시각 자료를 동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첫 번째 사항, 지식재산의 정의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식재산은 정확히 어떤 걸 가리키나요? 무형자산, 노하우, 지식재산 다 너무 헷갈리는데 용어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기업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 건물, 기계, 설비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과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으로요. 무형자산 안에는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이 있는데요. 바로 상표, 특허, 저작물, 영업비밀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반면 무형자산 안에는 지식재산이 아닌 기타 무형자산들, 즉 경영이나 관리 노하우, 인적 자원, 기업 평판, 소비자 니즈에 대한 정보 등도 포함됩니다. 그럼 노하우 같은 경영 자원은 사업의 보탬이 되지만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처럼 권리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과는 구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표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상표란 상품의 생산자나 공급자 같은 출처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단순히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로만 이루어진 표준 문자 상표도 있고요. 문자의 색상, 서체, 사파, 테두리 등의 그래픽 요소가 들어간 디자인 상표도 있습니다. 문자 대신 그림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문자와 그림의 결합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키의 Just Do It, 맥도날드의 I'm Loving It, 애플의 Think Different 같은 슬로건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작은 표식을 상품이나 패키징의 한 부분에 부착하는 형태가 가장 흔하지만 코카콜라 병이나 티파니 블루박스처럼 상품 전체의 포장이나 외관도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부르고 상표의 한 종류로 취급합니다. 그렇군요. 상표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네요. 그럼 상표와 브랜드는 동의어인가요? 아니요, 상표와 브랜드는 서로 밀접한 용어이지만 동의어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상표는 한 상품의 출처를 다른 상품 출처로부터 식별하는 마크를 가리킵니다. 즉, 애플이 만든 컴퓨터와 델이 만든 컴퓨터를 사람들이 마크만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요. 반면 브랜드는 출처 구분의 표시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연상하는 어떤 이미지, 인지도, 충성도, 기업 철학까지 보다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애플 하면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심플하고 수려한 디자인,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 반영된 제품, 가격은 세지만 프리미엄 이미지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명성자산인데요. 이 브랜드를 남이 함부로 못 쓰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상표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고 침해자들을 대상으로 상표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표명과 상호는 동의어인가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지만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란 회사 이름을 가리키고요. 상호나 회사명 등록은 회사가 사업 근거지로 삼을 주의 국무부에서 관할합니다. 연방 상표의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관할하는 것과 대조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표는 상호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뉴욕주에서 코트라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뉴욕주 국무부에 상호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이 코트라 주식회사가 만든 상품에 코트라라고 적힌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권한까지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허상표청에 코트라 상표를 등록시켰다 하더라도 뉴욕주에 이미 코트라라는 회사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상호명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표명은 어떻게 권리화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상표는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상표가 붙은 물건을 미국 내에서 팔면 물건이 판매된 지역에서 독점권이 생기게 되고 보통법상의 상표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럼 연방 상표를 등록 안 하더라도 상표를 상업적으로만 쓰기만 하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보통법상 상표권은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지역으로 제한되고 법적 보호막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한 보호를 받고 분쟁 상황에서 월등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특허상표청의 연방상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상표는 존속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법상 상표권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한 지속되고요. 연방 등록 상표는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갱신 절차를 제때 거쳐야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등록 상표 유지 및 갱신 절차는 등록 후 5, 6년 사이와 9, 10년 사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 10년마다 거쳐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연방 상표권이 취소됩니다. 그렇군요.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상표 출원 등록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국 지식재산권 이야기 1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1편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토픽 특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특허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롭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공정, 기계, 제조품, 조성물 같은 것들에 대한 실용 특허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고 독창적인 장식 디자인에 적용되는 디자인 특허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적용되는 식물 특허입니다. 미국 특허법에는 한국처럼 실용 신안이라는 카테고리는 따로 없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고도한 발명이냐에 따라 특허와 실용 신안은 구분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용 특허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에선 의장법과 디자인 등록 제도가 따로 있는데 미국에선 디자인을 특허의 한 종류인 디자인 특허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특허를 받으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나요? 미국 특허 제도는 특허권자가 발명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그 발명을 미국에서 생산, 사용, 판매하고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내 특허가 있으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남들로부터 특허 침해 공격을 당할 위험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특허는 남이 못 쓰게 하는 권리이지 내가 받은 특허 기술을 내가 쓸 수 있게 보장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특허받은 발명에 남의 특허권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A 회사가 지우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 B 회사가 연필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을 때 우리 회사 C가 지우개 달린 연필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C는 A와 B로부터 허락 없이 지우개 달린 연필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연필과 지우개 각각에 대한 제조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자료 화면은 실제로 하이먼 립만이란 발명인이 1858년에 취득한 특허 도면입니다. 한쪽은 연필, 한쪽은 지우개가 달린 제품인데요. 아래 그림은 연필과 지우개를 깎기 전이고 위 그림은 양끝을 깎은 모습입니다. 물론 C에게는 A나 B가 지우개 달린 연필을 못 만들도록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A, B, C가 모여서 우리 서로가 가진 특허를 실시하게 해주자라는 교차 라이센싱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네요. 특허를 검과 방패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가 부단으로 실시 중이라면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서 공격하고 압박할 수 있겠죠.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거나 분쟁에 합의할 경우 합의금을 받아내는 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로부터 우리 회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보유한 다른 특허를 기반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거나 소송 초기에 최소한의 합의금으로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또 상대방의 특허를 서로 사용할 수 있게 교차 라이센스를 체결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쟁사들이 못 뺏기도록 꼭 숨겨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소비자들에게는 널리 광고하되 경쟁사들은 못 뺏기게 하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요. 바로 특허로 출원해서 등록이 되면 남들이 못 쓰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는 언제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실용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모두에는 신규성이 요구되는데요. 즉,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발명하기 전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누군가가 이미 특허를 받았다면 미국에서 특허를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지 오래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발명이 세간에 공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논문이나 간행물에 기재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품 카탈로그, 회사 웹사이트에 공지하거나 발명을 실시한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공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이때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도 포함되고요. 작성된 언어나 출시된 국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미국 특허법 조항은 발명자가 발명 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일로부터 1년 안에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예 기간이 1년간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개 행위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면 남이 특허를 출원하든 말든 신규성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 발명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단계라면 가능한 한 빨리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을 서둘러 소비자나 협력사에게 광고하려고 특허 출원 전에 먼저 공개했다가 1년이 지나면 영원히 특허를 못 받게 되니 우리 기업들이 꼭 유의해야 되겠네요. 일단 특허를 받으면 몇 년 동안 독점권을 누릴 수 있게 되나요? 실용 특허와 식물 특허의 경우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이하게도 등록된 순간부터가 아니라 출원서를 제출한 날짜부터 계산해요. 반면 디자인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따지는데요.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 그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간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럼 저작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 활동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을 보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작자의 어떤 독창성이 종이나 녹음기기, 녹화기기 같은 기록수단과 만나 문학책, 연극대본, 악보, 음반, 그림, 영화, 건축물 등으로 표현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부여하는 권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여러 독점권을 주는데요. 첫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둘째, 저작물을 기초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저작물 카피를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넷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다섯째, 저작물을 공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여섯째,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해 녹음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로 세분됩니다. 그럼 저작권은 단순히 하나의 권리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권리 다발을 부여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적용되는 권리 중 일부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에서 영방상표권이나 특허권은 특허상표청에 등록이 되어야 생기는 권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작권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나요? 독창적인 표현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 얻게 되는 저작권은 창작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이 굳이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로 내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물 등록이 필수로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 외국의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걸 금지시키려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저작물 등록 사실은 분쟁 상황에서 해당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증거물로 간주되고요. 등록 이후에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나 침해 소송을 걸면 원고 저작권자가 피고 침해자로부터 법정 손해배상,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점들이 상당하네요. 특허는 출원 비용 부담이 커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출원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물 출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저작권의 경우 요구되는 독창성의 문턱이 매우 낮고요. 상표나 특허처럼 심사관이 출원 과정에서 적격성을 깊이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관람료가 출원서당 몇십 불대 수준으로 저렴하고 등록 절차 역시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사전 준비만 잘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업 실무자가 저작권 출원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저작권 보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콘텐츠 유통, 게임, 개발, 웹툰, 디자인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좀 등한시해도 되나요?
사업의 성격상 창작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 이미지, 음악, 영상물 같은 것들을 사업에 비중 있게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촉각을 곤두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남이 창작한 콘텐츠를 마케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 관련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와 권리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남이 쓴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퍼오더라도 출처를 밝히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의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동의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표절은 남의 글을 베끼거나 컨셉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인 양 공표하는 행위이고요. 대개 학계나 예술계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을 받는 데 그칩니다. 반면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들을 타인이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로 민사, 형사상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남의 콘텐츠를 도용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인 이윤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항변 논거로 공정이용, fair us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행위가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용의 목적과 성격, 예를 들면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둘째, 저작물의 성격, 사실 정보에 가까운지 혹은 독창성이 높은지. 셋째, 저작물 전체 중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넷째, 이용 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평, 논평, 시사보도, 가르치거나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공정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공정이용은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저작권 침해 위험 노출을 낮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표, 특허,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사항 하나만 여쭤볼게요. 디자인 상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저작물, 세 용어 모두 디자인이 들어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지식재산들입니다. 보호 대상, 존속 기간, 등록 절차 등도 다 제각각이고요. 먼저 디자인 상표는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한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 중에서도 특별히 시각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남색이나 특유의 서체를 대문자로 사용한 삼성의 디자인 상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사과 그림의 애플 로고처럼 문자 없이 도형 심볼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머시디스 벤츠처럼 새 꼭지 별 모양 그림과 문자가 합쳐진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표준문자 상표는 철자만 일치하면 어떤 색상, 어떤 서체 쓰던 상관이 없는데 디자인 상표는 어떤가요? 디자인 상표는 등록된 상표 도안과 동일한 형태로만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사과 그림 로고에서 색깔을 바꾸거나 문자를 추가하거나 서체를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상표로 출원하셔야 돼요. 네, 디자인 상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인 특허는 어떤 것들을 보호하나요?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를 받으려면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해 취득 가능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코카콜라 병,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요. 보다 최근 예시로는 우버의 전자영수증 디자인 스크린이나 애플의 전자기기 화상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치른 7년짜리 특허 전쟁이 발단이 되었던 디자인 특허 3건입니다.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겉모습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장식적인 요소여야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기능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 특허는 어떻게 취득하고 존속 기간은 몇 년인가요? 디자인 특허권은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만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또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을 상실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지 1년 내에 서둘러 출원해야 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이고요. 그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4년간 권리가 인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디자인 저작물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나요? 저작물의 범주에 회화, 그래픽, 조각 저작물 등이 포함되는데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제품에 창의적인 그림이 삽입되는 경우, 의류 제품에 표현된 징굴 디자인의 경우, 그리고
이용 설명서나 마케팅 브로셔에 독창적인 사진이나 도안이 들어갈 경우에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디자인 컨셉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용품에 표현된 디자인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지나 치마 모양에 대한 디자인은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의상 자체가 실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자 전체의 모양에 대한 디자인도 주전자의 물 따르는 기능으로부터 디자인을 분리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자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취득하고 행사할 수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요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그림을 도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럼 존속 기간도 알려주시겠어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저작물의 창작 시점, 언제 발행 혹은 등록되었는지, 저작자 수, 고용인 저작물 보유 계약에 의해 창작된 업무상 저작물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한 명이고 업무상 저작물이 아닐 경우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70년간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디자인 상표, 디자인 특허, 디자인 저작물 명쾌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미국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권리자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나 경영 우위를 제공하고 권리자가 기밀 유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기밀 정보를 뜻합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은 연방법과 주법 두 레벨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감지되나요? 네, 맞습니다. 대신 법에서 정의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영업비밀 등록 절차나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고요. 그렇군요. 그럼 기업들의 기밀유지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요. 실무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영업비밀을 유지하려면 물리적인 사무 공간, 시설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민감한 정보를 담은 서류들은 잠그거나 파일을 암호화하고요. 열람할 때마다 접속자가 기록을 남기게 하고 본 서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접근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컴퓨터에 방화벽, 해킹 방지, 바이러스 퇴치 소프트웨어 설치는 물론이고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한 랩탑을 사무실 밖에서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영업비밀 자료에 접속할 경우 따라야 하는 일관된 방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지켜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업비밀의 접근 권한을 가진 자는 업무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의논으로 제한하고요. 그들과 개별적으로 기밀 유지 협약인 Non-Disclosure Agreement, 즉 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DA에는 기밀 정보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정의해야 하고요.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NDA는 고용관계나 계약관계가 발생하는 시점에 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퇴사하는 직원들을 통해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직원이 사용했던 회사 전자기기, 서류, 파일을 모두 반납시키고 퇴사가 결정되는 즉시 회사 데이터베이스, 이메일 시스템에 접근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는 직원이 입사 시 서명했던 NDA 사본과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정책을 담은 문서를 보여주고 이직한 이후에도 기밀 유지의 의무를 지님을 한 번 더 설명하고요. 만일 영업비밀을 도용할 위험이 이례적으로 높은 직책이 있는 직원이라면 평소 그 직원의 컴퓨터 사용 기록, 이메일, 보이스메일 등을 먼저 검열해서 혹시 수상한 유출 흔적이 관찰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아요. 문서에 confidential이라고 표기하는 건 기밀 유지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일부분으로만 인정받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보안 조치, NDA 체결, 퇴사자 관리 등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NDA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국 IP데스크에서 지난 4월에 추진한 기밀유지 협약 체결 실무 워크숍 녹화 영상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업분들 중에 어떤 획기적인 내부 정보가 있을 때 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당장 특허나 저작권으로 출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같은 정보를 동시에 특허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몇몇 형태의 영업비밀은 사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기도 한데요. 특허의 경우 발명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권이고요. 저작권 역시 등록하려면 저작물의 사본을 저작권청에 기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업비밀은 기밀 유지가 권리 성립의 전제 조건이다 보니 특허와 저작물로 동시에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영업비밀인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 비법과 KFC의 닭고기 양념 비법 역시 이런 이유로 특허 출원을 안 했어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단순화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회사가 개발한 신규 기술을 후발주자들이 단시간 내에 모방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고 예상하신다면 특허를 통해 20년 동안 시장에서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후발주자들이 향후에도 모방하기 힘든 기술이라면 특허로 공개한 대신 이를 영업비밀로 관리해서 영원히 독점권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지식재산권 네 종류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비교 사항들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IP데스크로 따로 연락 주시거나 아래 비디오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